지난 영상에 이어서 가장 쉽고 안전하게 자산 배분을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해요. 제가 항상 말하는 거지만 제가 전달하는 모든 컨텐츠는 가치 투자, 장기 투자를 지향하는 관점에서의 포트폴리오예요. 기본적으로 투자 수익이라는 건 주식을 빈번하게 사고 파는 이런 매매 수익에서가 아니라 장기 보유하는 데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앞으로 수없이 마주할 하락장이나 이제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방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오컴의 면도날이라고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이게 결국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때 가장 심플한 게 정답이다. 결국에는 simple is the best. 가장 단순한 게 가장 좋은 것이다. 정도로 해석이 돼서 자주 인용되는 건데 원래 이 ETF라는 것도 수많은 주식 개별 종목 하나하나 이렇게 일일이 분석하고 그렇게 디리전스 해서 선별하고 다시 또 베스킷을 만들고 그리고 그 개별 종목의 변동성에서 오는 리스크 이런 것도 최소화시키고 이 많은 과정들이 involve 돼야 되는 이 주식 투자라는 걸 최대한 간단하고 convenient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장 전체를 추종하는 그러면서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ETF, ETN이라는 상품인데 그런 취지에서 나온 상품이긴 한데 이제 이 ETF 마켓도 너무 커지고 다양해지고 세분화돼서 이제 ETF도 이제 아무거나 고르면 망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미국에는 지금 총 2,325개의 ETF, ETN 상품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자산군별로 9개로 구분이 되고 또 이제 세부 섹터별로 73개로 이제 구분되어 있을 만큼 이게 정말 많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 잘 활용해도 분산 투자 효과 정도는 볼 수가 있어요. 저번에도 말했듯이 가장 큰 효과적인 방어 자산은 아무래도 채권이긴 한데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은 경기 방어주라고 따로 분류가 되는 ETF를 한번 볼게요. 참고로 이제 이 ETF들을 고를 때 반드시 참고해야 되는 이 체크리스트 사항이 있는데 포트폴리오 전략적인 부분에서 고려하는 것 말고 정말 테크니컬한 부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들인데 이제 크게 3가지로 정리를 할게요. 먼저 AUM, 그리고 거래량, average daily volume이라고 이제 ADV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거랑 어떤 운용사가 어느 정도 거래 기간 동안 이거를 상장시켜서 운용을 해온 ETF 상품인지 적어도 크게 이 3가지는 꼭 확인을 해주세요. AUM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Asset Under Management ETF가 운용하는 그 자산 규모의 크기를 말하는 건데 가장 세이프한 건 AUM이 이제 달러로 1 빌리언 이상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100K 이상 이 2가지는 이제 해당 ETF를 매매할 때 이제 리퀴디티 문제랑 연관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UM이 너무 작으면 상장 폐지 위험도 있고 거래량, 이 ADV가 너무 적으면 이 bid-ask spread라고 해서 이 스프레드가 너무 커지면 이 NAV에 대비해서 너무 비싸게 사거나 너무 싸게 매도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서 주의를 해줘야 되는 매트릭이고요. 그리고 이제 운용사가 누구인지도 보는 게 중요한데 이제 아무래도 이름 있는 대형 운용사의 경우에는 BlackRock, iShares, State Street Spider, Vanguard, Fidelity 이런 애들은 아무래도 이제 크고 established 된 운용사들이기 때문에 앞서 말한 AUM이나 이 트레이딩 볼륨 같은 경우가 웬만해서는 좋고 그리고 해당 이 ETF에 대한 이 벤치마크 추적 오차라고 하거든요. 이게 상당히 적은 편이에요. 그리고 거래 기간 같은 경우는 이 상장 이후 미니멈 5년은 버텨왔던 상품인가 이 정도는 확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까지가 아주 기초적인 이제 ETF 스크리닝 방법이었고요. 그럼 이제 경기 방어주를 볼 건데 이걸 ETF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렇게 직접 서치를 하실 때 키워드가 non-cyclical, recession-proof, 그리고 defensive stocks 이 정도 키워드가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서브젝트를 볼 건데 가장 먼저 Consumer Non-Cyclical ETF. 경기가 불황일 때 특히 강세를 보이는 주식이 있는데 이게 경기 방어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인플레이션 헤지도 어느 정도 하는 기능이 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 항상 있지만 요즘같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돈을 쏟아붓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오는 건 정말 이제 필연적이고 그리고 그 매그니튜드도 커질
텐데 적어도 화폐 가치가 하락한 만큼은 인플레이션이 올 테니까.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제 필수 소비재라고 하는 이제 consumer non-cyclicals 아니면 뭐 household non-durable goods 라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파는 회사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도 이제 수익 구조가 방어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코카콜라, P&G product, 각종 이제 생활용품 파는 치약, 미국에서는 뭐 빵, 뭐 이런 거 파는 이제 생필품들 파는 회사들. 현재 미국에 상장된 Consumer Non-Cyclical ETF만 보면은 총 18개가 있는데요. 이들만 해서 총 자산 규모가 한 21 billion 정도가 돼요. 그리고 이제 평균 운용 보수가 한 53 bips. 이 중에서 가장 큰 ETF를 대표적으로 보면은 XLP라는 이제 스파이더 펀드인데, 이게 펀드 규모가 13 billion, 130억이니까 거의 이 섹터의 반을 차지하는 ETF죠. 운용 수수료도 13 bips밖에 안 하고, 여기서 이제 탑5 구성원을 보면은 P&G 스톡 있고, 월마트, 펩시, 코크, 그리고 코스코 뭐 이런 것들이에요.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항상 수요가 있고 사람들이 사러 가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34개 종목이 있고요. 배당률은 한 2.6%. 이런 Consumer Staples ETF 다른 것들을 보면 예시로 이제 BDC라는 게 있고 FSTA, IYK 뭐 정도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필수 소비재는 워런 버핏이 정말 좋아하는 섹터이기도 해요. 최소 아무리 못해도 연평균 한 5% 이상 정도의 수익률은 나오고 급성장주는 없지만 대신 이제 크게 하락하지도 않죠. 당연히 이제 경기가 호황일 때는 이제 tech stocks, 성장주들에 밀려서 이제 빛을 못 발하니까 이건 정말 안전한 이제 배당주 정도로 봐야 되고요. 참고로 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consumer discretionary 섹터가 있어요. 경기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서 이제 업다운이 심한 참고로 이런 ETF를 보고 이 구성원들을 보고 이제 개별 종목을 담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럴 때 이런 생필품 consumer staples 회사도 있지만 또 이걸 유통하는 회사도 이렇게 눈여겨볼 만한데 예를 들어서 뭐 Target, Walmart, CVS, Walgreens 이런 회사들 두 번째로 이제 utility ETF를 볼 건데 마켓 사이클하고 상관없이 물, 전기 뭐 이런 거에 대한 수요는 항상 있는 거니까 방어주가 되는 거고 이제 비즈니스 모델도 정말 간단해요. 그 지역 소비자한테 뭐 전기세, 물세를 청구하고 그 수익으로 인프라스트럭처를 개발하고 이제 그에 대한 투자 비용을 회수를 하고 근데 이 미국 유틸리티 섹터가 한국이랑은 좀 달라서 이 섹터 특유의 산업 특성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미국은 일단 각 스테이트 그 마켓에 대한 독과점 체제예요. 한국은 전부 공사 형태로 돼 있잖아요. 뭐 한국수자원공사, 뭐 전력공사. 그런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민영화돼 있는 대신에 그 지역 스테이트 거버먼트에 대한 이제 규제를 받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지역별로 유틸리티 운영회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개수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 독과점 체제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지역에 한해서는 유일한 서비스 프로바이더이기 때문에 경쟁자도 없고 일단 규제가 있고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높아서 디벨롭먼트 캐펙스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산업이라서 진입 장벽이 높고 사실 성장성도 낮으니까 이제 경쟁자가 뭐 끼어들 이유가 없죠. 그냥 하던 애들이 계속 하는 그런 구조. 대신 이 캐시플로우가 정말 안전한 그런 산업입니다. 독점 시장에서 수요는 변하지 않고 물가 상승이 있는 만큼 요금도 꾸준히 인상을 하고 이제 매출이 꾸준히 성장을 하니까 주가하고 실적하고 매우 투명하게 연결된 그런 산업입니다. 배당률도 높은 편이고요. 이렇게 매우 안전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엄청난 수익을 기대할 수는 없는 어떻게 보면 채권하고 매우 비슷한 성향이에요. 실제로 이 유틸리티 섹터 트래킹을 해보면 이렇게 주식보다는 채권하고 훨씬 더 상관관계가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interest rate 리스크에 노출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 엄청난 규모의 CapEx가 요구되는 산업이다 보니까 금리 상승 시기에는 유틸리티 주가가 흔들립니다. 계속 debt financing을 해가면서 이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비용을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이자율이 높으면 레버리지가 높아지고 높아진 이자 비용을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 캐시플로우에도 마이너스 효과가 있고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점 정도는 이제 알아두셔야 합니다. 유틸리티 ETF 대표적으로 XLU가 있고요. 28개 종목이 대부분 전기 유틸리티 회사들이에요.
그리고 VPU도 있는데 이거는 종목 개수가 더 많고 그리고 MSCI 지수를 추종을 하는 거고요. 그 외에도 FUTY, IDU 뭐 이런 게 있고 개별 주식을 보려면 유틸리티 주식 중에서 넥스테라, 도미니언 에너지, 듀크, SO, AP, EXE 뭐 등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경기 불황에도 이제 배당 성향을 유지를 하고 이제 고배당의 주가 변동은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종목들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리츠하고 이제 우선주가 있죠. Preferred ETF. 리츠는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 많이 다뤘으니까 이번에는 우선주 위주로 볼게요. 그런데 이 우선주를 무조건 고배당주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이런 우선주 발행이 많은 게 대표적으로 이제 은행주하고 리츠들이 있는데 이런 우선주들만 묶어놓은 ETF도 있습니다. 이 우선주 특성상 시세 차익은 기대하기 힘들고요. 그 대신 이 채권의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에 하락장 방어할 겸 그리고 꾸준히 이제 고이자 고배당 받을 겸 나는 한 4에서 8% 꾸준히 받고 싶다라고 할 때 좋아요. 그러면 하락장 방어도 되고 이자 수익도 높은데 그럼 당연히 우선주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당연히 그렇게 다 좋을 수는 없죠. 크게 세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먼저 이 credit risk. 이게 채권하고 유사할 뿐이지 결국에는 채권보다는 더 후순위이기 때문에 회사가 이제 부도가 나거나 채무 조정에 들어가면 먼저 채권자들 이 senior debt holders한테 먼저 변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선주에 대한 원금이나 배당은 보장이 안 돼요. 아예 기업이 파산을 하면 원금 보장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구조 조정에 들어갔다 하면 이제 배당 중지 상태가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interest rate risk 가 있는데 이게 채권처럼 이제 금리하고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이 트럼프 정권의 이게 China Trade War가 있었을 때 금리가 상승을 했고 이제 우선주 시가가 하락을 했죠. 그리고 세 번째 리스크는 이제 call 리스크가 있는데 일반적인 corporate bonds도 그렇긴 한데 우선주 같은 경우는 call option 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걸 주의를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산 우선주 발행 기업이 콜옵션을 행사를 하면 you call the preferred라고 하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상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당연히 금리가 낮을 때 콜옵션을 행사를 하죠. 기업 입장에서는 더 싼 저배당 우선주를 재발행하면 되니까. 그리고 우선주 ETF는 이 대표적으로 뭐 PFF, PGX, FP, PGF 뭐 정도가 있는데 PFF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우선주 그 전환사채에 투자되는 ETF고요. 근데 이건 주의를 해줘야 될 게 주로 금융하고 이제 은행주에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에너지, 인프라, 그리고 셀타워 주식 같은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diversify 되어 있긴 해요. 총 511개의 종목이 있고요. 여기까지 오늘은 일단 방어주 그리고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고배당 섹터 위주의 ETF를 봤는데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시킬 때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건 이미 내가 개별 주식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들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overexposure risk라고 해서 이제 해지로 생각해뒀던 게 오히려 이렇게 손실이 날 수가 있으니까 ETF를 선정할 때 어떤 지수를 추종하고 그리고 각각 홀딩즈에 대한 이 시총이 어느 정도 웨이트가 있는지 내가 추가하고 싶은 ETF가 내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정말 상호 보완이 되는 ETF인지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반드시 확인을 하고 선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되게 기초적인 거의 101 수준의 ETF였는데요. 제가 다음에는 옵션 ETF 트레이딩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